네, 지금 저희는 지금 이득이네의 좀 채널을 주체로 해가지고 지금 라이프 플러스 크리에이터 캠퍼스의 촬영으로 일환으로 와 있고요. 오늘은 이정훈 LCK 사무총장님의 약간 그 인터뷰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말 LCK 되게 오래 맡아오셨고 사무총장이랑 직접 되게 오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그의 총괄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이게 해외 쪽에 약간 e스포츠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메인으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LCK라는 사업이랄까요? 사업이나 아니면 산업을 좀 진행하는 데서 정말 필수불가결한 분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래 해오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니고요. 네, 네, 저는 LCK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이고요. 뭐 이제 경례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라이엇에 다닌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예, 그래서 뭐 벌써 14년 차, 예, 거의 뭐 원년 때부터 다니고 있고. 그리고 e스포츠 LCK 사무총장을 한 거는 저희 그 LCK 프랜차이즈 원년 2021년부터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리그 운영을 전담하는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이야기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해오셨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그거는 LCK에 대해를 운영하시는 운영사의 사무총장으로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 약간 뭐 게임 어렸을 때의 게임 경험이라든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에 앞서가지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렸을 때의 게임과 아니면 e스포츠 관련 경험에 대해 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경험 얘기하면 좀 연식이 드러날 것 같아서. 네. 저희는 거의 이제 게임의 뭐 저희 세대가 원년이라고 보면 되죠. 저희 좀 직전 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어렸을 때도 경험을 해본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오락실이잖아요. 오락실 세대고 그렇죠. 예, 20원, 50원일 때부터 와 20원? 예, 학교 앞에 문방구 가면은 2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락실은 보통 50원. 50원, 예, 50원. 그 정도 했었고 그 오락실이 굉장히 많을 때였죠. 음. 지금 뭐 동네마다 하나씩 오락실이 있을 때였고 뭐 다들 뭐 제 세대의 뭐 남자들은 특히 좀 오락실에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잡혀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락실 뭐 첫 경험은 이제 오락실이죠. 오락실에서 어떤 게임 주로? 뭐 갤러그, 갤러그? 뭐 너구리, 뭐 제비우스 뭐 이런 제비우스는 모르겠어요. 제비우스라고 있었어요. 와 원더보이 막 여기까지 와야지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터 1. 네. 그건 조금 뒤고 그러니까요. 원더보이는 사실 오락실보다는 개인용 게임기로 더 오. 유명해졌어요. 네, 뭐 그때 그 이제 개인용 게임기, 네. 닌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닌텐도 전에 뭐 데우 제믹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거에서 원더보이가 있었고. 네.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이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떤 새로운 그 문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랬을 때 좀 번번이 혼나고 그리고 가져보지 못하고 친구 집에 가서 이제 그런 거 있는 집에 가서 하고 뭐 그럴 시절이었죠. 그래서 항상 좀 게임이라는 것은 저한테 있어서 뭔가 두근거림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오락실 가서 돈을 내고 해야 되고 아니면은 게임기가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막 사정해서 한 판만 해보자 막 이런 일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갈망이 있고 또 설레는 느낌 게임이라고 하면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뭐 성인이 되기 전에 변화가 있었어요. 대학이나 이렇게 가기 전에.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서면서 그때는 이제 한창 막 그 PC를 그렇죠. 그 하나씩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음. 들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그래서 뭐 그 당시 애플 2라든지 오. 예 맥킨토시도 아니에요. 아, 애플 2, 두 개. 예, 와. 2 이런 게 있었고 그때 뭐 이렇게 디스켓을 막 이렇게 A면 그렇죠, 넣었다가 B면 넣었다가 네, 이런 게 그렇지, 있었어요. 예. 예. 그때도 굉장히 그때는 되게 신세계였던 게 그 애플 2 디스켓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음. 뭐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동킹콩 뭐 이런 게임을 하고 전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자. 맞아요 그런 것도 페르시아 있었고 뭐 조이스틱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 부모님한테 PC를 사달라고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 컴퓨터의 세대고 그치. 나는 컴퓨터를 꼭 배워야 된다. 이제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도 꼭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났는데 계속 이제 게임만 하고 했지. 있으니까. 모든 어. 어린 친구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이제 MSX라는 컴퓨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IBM 286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쭉 이제 PC가 집에 있었으니까 네. PC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게임은 사실은 콘솔 쪽이랑 PC 온라인 그치. 게임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네. 시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때 그때쯤 이제 그 PC방 이제 그 당시에 게임방이라고 그쵸, 불렀었는데 네, 게임방 PC방이라는 곳이 생기면서 친구들하고 많이 PC방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던 곳이 신림동이었는데 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신림동에 PC방이 엄청 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e스포츠 업계에 되게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신림동 PC방 사장님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심지어 이묘한 선수도 관악구 출신이던데요. 네, 그때 그랬고 또 여러 그 당시에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 그 지역에 PC방을 이제 오픈하는 게 또 러시였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즐겨했던 게임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 네. 네네. 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1 때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한 PC방에 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만 하는 PC방이 있었어요. 오. 아. 네, 거기는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PC방만 들어가면은 여기저기서 와. 그 게임이 좀 어려워요. 경례님 아시나? 저는 2만 아버지가 하는 거 그때 조금 배웠어요. 아버지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어려운 게임이어가지고. 네. 원투 비슷한데 예, 좀 굉장히 저는 그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명작이고 어렵고 스타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왜냐면 스타는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6드론으로도 승부가 나고. 아, 그쵸, 이거는 그쵸.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뭐 농사 짓고 뭐 건물 짓고 뭐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경기를 보셨었어요? 스타크래프트 대회 그때는 스타크래프트였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고 스타크래프트로 인해서 이제 e스포츠가 거의 시초가 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때 많이 봤죠. 음. 예. 그래서 그때는 재밌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PC방 그 신림동 PC방 갔을 때 그 동네 임성춘 선수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도 해설하시잖아요. 예. 임성춘 선수가 오픈한 그 PC방이 있었어요. 와우. 근데 스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타랑 롤이랑 좀 다른 게 스타가 훨씬 더 손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손이 바쁘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이 스킬이 화려하다는 얘기고 네. 그 가끔씩 그 임성준 선수가 이제 본인이 PC방에 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해요. 아,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뒤에서 구경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손이 안 보이는 모습을 구경을 하는 거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e스포츠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e스포츠 보는 이유죠, 그게. 네. 그래서 뭐 현장에서 보는 게 또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코엑스에 있을 때는 또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네. 다 똑같이 음. 오락실처럼 아, 이처럼 맞아요. 뒤에서 보고 PC 게임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 둘러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 느낌 좀 롤파크는 좀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근데 그렇죠. 뭐 롤파크는 좀 스타에 비해서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화려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화면을 보면은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 선수들의 화면이나 롤 선수들의 화면이나 정신이 없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그런 재미죠. 그러고 나서 근데 대학은 또 관련이 전혀 없으신 또 그 어떤 이런 부분들 진행하시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게임하고는 관련이 없이 취미로만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네. 그 요즘에 한창 그 문제가 되고 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그 검찰에 계셨어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나 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내가 인터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 또 그 계통에 계셨던 분들은 되게 엄하고 좀 되게 좀 보수적이고 네. 그러셔서 되게 좀 그 집에서 저도 좀 엄하게 자랐는데 제가 엄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당시는. 그렇죠. 네, 그냥 다른 친구들도 다른 집에서 어, 그런가 보다. 그치. 그때는 또 이제 그 어린 나이에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잖아요. 음. 집이 전부기 때문에 네네. 집 아니면 학교. 그래서 뭐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재수 없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그냥 그 학교를 아침에 가고 저는 학교도 12년 개근을 했거든요. 좀 죄송합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그냥 씻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자는 게 그냥 당연한 일상이라고 우와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있나요 세상에? 아 근데 그러셨어요? 저도 좀 경제학교? 많이 그랬어요. 저도 지금 많이 공감이 되는 게 나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약간 어머니가 좀 많이 보수적이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탈출하면서 지금은 그러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딴 친구들이 어떤지 뭐 유튜브로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왜 나만 이렇게 살지 그럴 텐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저희 집이 굉장히 규칙적이었거든요. 음. 아버지가 6시 반에 퇴근을 하시고 뭐 6시 반, 7시 되면은 이제 저녁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뭐 뉴스를 잠깐 보다가 같이 보다가 9시에. 네, 저녁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때 이제 그냥 예를 들면 뭐 TV를 보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좀 눈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었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그냥 자꾸 제 선물을 말하네. 학교에 가서도 이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는 당연히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내가 이거 공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틀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네.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네. 했는데. 와 어렵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뭐 소소한 일탈 오락실 가고 그런 거는 학교 끝나고 뭐 한 30분 늦게 왔는데 그러면 집안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아이고. 네, 저를 찾으러 동네를 다니시다가 이제 오락실에서 잡혀와서 거의 이제 한 3일 동안 피드백을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오락실을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더 두근거림이 있었다고 할까.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대학까지 이렇게 이제 네.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궁금한 게 근데 e스포츠 근데 라이언 이게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얘기가 그렇죠. 거기에 트라우마틱한 뭔가가 여기에 있을 텐데 아무래도 아버님 아직 저기 건장하시잖아요, 그죠? 연세 되시죠, 네. 내가 보시는. 근데 뭔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그건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네네네.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제 제가 뭐 시야가 좁았으니까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뭐 법대에 가서 사법 시험을 치고 뭐 판검사가 되고 뭐 이런 길을 그냥 가고 있었는데 네네. 어디까지 가셨었죠? 그렇죠. 제가 네. 뭐 저는 이제 법대도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사법 시험 1차까지도 합격을 했었는데 와. 그 다음에 좀 그 시기랑 맞물린 것 같아요. 음. 그 막 스타크래프트 PC방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늦바람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기간이 길어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다가 과연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가? 그 즈음에 또 로스쿨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뭐 다시 로스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가 그냥 좀 답답하다. 네, 그래서 뛰쳐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나는 별로 법적으로 가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드리고 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청난 반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모님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일단 뭐 제가 게임 업계를 간다는 사실은 그때는 둘째치고. 예, 그건 얘기 안 했고 그건 안 했고 그냥 이제 법 쪽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한 게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영업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런 좀 뭔가 알지 못하는 분야 이제 세상의 뭐 경영, 미지의 뭐 세계. 사업,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잘 모르니까 그쪽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경영 컨설팅 쪽으로 갔었고 여기서 중간에 네. 질문.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그럼 누나님은 누나는 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음. 또 이제 뭐 아버지가 보수적이시다 보니까 그냥 현모양처 착한 누나로 남았구나. 네. 거기 반항 없이. 네. 둘째 아들이. 네. 저희 누나는 정말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도 뭐 부모님 뜻을 거역한 적이 없고 그냥 우리 딸이 이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인문계 대학교를 나와서 음.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은 뭐 조카들 잘 키우고 너무 훌륭하시다. 그렇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근데 제가 뭐 경영 컨설팅 회사 간 것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온 거는 하나도 제가 그 어떤 큰 계획을 세워서 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의 어떤 선택의 연속에서 좀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하나 또 재밌는 일화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늦게 가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되게 여러 가지 좀 머리가 복잡할 텐데 제가 이제 내무반장이 됐는데 그 후임들이 엄청나게 스타크래프트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전성기였거든요. 네, 뭐 임요한, 홍진호, 라이벌 구도가 되고 뭐 이런 초창기인데요, 극중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멍하게 그걸 보고 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얘네들도 군대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게임이나 보고 있으니까. 프로게이머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는 것도 좋은데
너무 심하게 보지 말고 가끔은 뉴스도 보고 가끔은 다른 사회 돌아가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LCK 사무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군대에서. 네. 근데 그 후임들이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엄청난 배신을. 이거, 저희 LCK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오. 네.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음. 근데 그 정도로 뭐 제가 정말 게임을 좋아하고 e스포츠도 많이 봤지만 제가 이거를 업으로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컨설팅에서 LCK로 오신 건가요? 라이엇으로? 네. 어떤 계기가 중간에 그것도 있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컨설팅에서 현업이라고 표현해요. 일반 회사들에서 경력직 사원을 뽑을 때 컨설팅 회사, 뭐 컨설턴트 출신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그 도제식으로 컨설팅 회사에 가면은 네네. 정말 그 소위 빡세게 훈련을 받아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 스킬이죠. 문서 작성 스킬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어떤 걸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단기간 내에 컴팩트하고 강렬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도 컨설팅 회사 출신 직원들은 일을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대기업도 물론이지만 좀 작은 규모의 회사도 어느 정도 조직이 세팅이 되면은 이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사의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약간 누군가가 들어와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회사마다. 그래서 저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그때 몇 년 차 기업이셨던 거예요? 라이엇 코리아? 뭐 몇 년 차랄 것도 없죠. 저희가 완전 초기였죠. 네. 11년에 한국 오피스가 처음 오픈을 했는데 제가 12년에 입사를 했어요. 바로. 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서서히 성장한 회사가 아니라 그냥 런칭하자마자 그냥 1위 게임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쵸. 네, 한국에서. 네. 그래서 뭐 일단 출범 초기부터 저희 리그 오브 레전드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또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예전에 저희 오진호 대표님 계실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고 그때 솔직히 제가 게임 산업으로 가리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사유를 주자면 제가 그 즈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 애가 생겼는데 컨설팅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늦게까지 작업이 그렇죠. 네. 보통 평일에는 뭐 12시, 1시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하루는 일을 해요. 심지어 도제식이니까 더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왜냐면은 컨설팅 회사라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클라이언트 회사가 있고 단기간 내에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결과물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산업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얕고 넓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운 아까 좋게 그 말씀이 맞으시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컨설팅 회사에 간 것도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었는데 네. 결국 라이엇 게임즈 올 때도
보면은 컨설팅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맞아요. 되게 영향을 주셨고 그 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 네. 어떤 마음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고 네. 그렇게 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럼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e스포츠가 아니셨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사내 전반적인 어떤 굵직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내 컨설턴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걸로 입사를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그 당시에 맡은 프로젝트가 e스포츠 프로젝트였어요. 그렇게 되시는구나. 네. 그때 저하고 이제 지금 그 저희 에이펙 전체 총괄을 맡고 있는 오상원 총괄하고 같이 입사를 했어요. 입사 동기고. 근데 이제 그분은 e스포츠 그 전에도 그치. e스포츠를 하셨기 네. 때문에 맞죠. e스포츠를 계속 하시고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내 클라이언트였던 거죠. 그 오상원 총괄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일을 했었어요. 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그때 일을 많이 했던 분야가 뭐냐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스타크래프트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방송사, 그치. 예, 방송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e스포츠 협회도 있었고 그쵸. 종목사도 있었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e스포츠에 정말 관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롤챔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이 롤챔스를 계속 토너먼트로 하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롤챔스 토너먼트를 리그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뭐 또 워낙 인기 많고 잘 되고 있었다 보니까 리그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챌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 되고 있는 걸 왜 건드려야 되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벤치마킹을 다 해봐도 전 세계 그 어느 단체 프로 스포츠도 토너먼트제는 없어요. 그렇죠. 네. 다 리그제고 토너먼트제를 채택하는 거는 개인 스포츠들이 많아요. 골프나 테니스 뭐 이런 것들. 야구, 농구, 축구, 배구는 다 리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팀 게임이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첫 번째 게임에 탈락해버리면 이 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좀 그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리그제로 가는 게 맞다. 대신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처음 탄생하는 이게 팀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그냥 신생 e스포츠가 바로 리그제를 가는 건 위험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리그제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재미없는 경기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은 모든 경기가 다 흥미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신생 e스포츠는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e스포츠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전 단계에 따라서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e스포츠를 제가 컨설팅 회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산업에 대해서 또 엄청 파고 연구를 하게 됐었던 거죠. 요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리그로 전환되는 것 자체를 고려하실 때 네. 프랜차이즈까지 같이 이렇게 쭉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셨던 부분이셨어요?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 그 당시는 아니었고. 예, 리그제로 하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그게 있었고 리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한 회사에 팀이 두 개였던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형제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형제 팀을 그냥 둘 거냐 아니면은 그치. 한 팀으로 통합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e스포츠 쪽에 뭐 저희 LCK 다 너무 잘하시겠지만 역사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알게 모르게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사건이고 그 전에는 또 저희가 그 방송국 두 개를 같이 파트너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지엔과 스포티비. 네. 이제 그때는 뭐 팬분들의 반응이 다 엇갈리긴 하지만
그때 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다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굉장히 우리 많은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신작 게임들이 나오면 저희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e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방송국을 절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인기 많은 게임을 더 중요한 프라임 시간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태까지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가 좀 엇갈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정말 장기적으로 수세대가 즐기는 e스포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힘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결정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사무총장님 이런 얘기 다른 데서 하신 적 있으셨어요? 아니면 저희 방송에서 처음이신가요? 거의?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한 적 아 없어요. 진짜요? 네. 거의 그 책 제목 나오신 건데 이정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와,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의 e스포츠를 한번 거의 시작부터 e스포츠 쪽 맡아오셔가지고 네, 중간에 제가 다른 일을 했었어요. 아 하셨어요? 네. 그 저는 좀 제가 회사에서도 그 저희 회사 규모가 얼마 크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지내긴 하는데 제가 좀 신기한 쪽에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입사 자체가 그런 포지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에 대한 니즈가 그렇잖아요.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컨설팅 일단 야 해결사. 가봐. 네. 근데 정말 이제 저희 리더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골치 아프다. 그럼 일단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했던 일들이 다 굵직굵직한 라이엇 게임즈의 큰 고민들이었어요. 초창기에 뭐 e스포츠에 대한 것도 했지만 그 당시 서버 장애가 굉장히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서버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 트래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돈 들여가지고 기계 사가지고 그냥 서버 확장하면 되지. 박아 넣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인프라 아키텍처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를 다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런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저는 이런 거에 지식도 없는데 테크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한 적도 있었고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안내문 서버 장애 안내문에서 네. 설명 그 커뮤니티가 올라왔었는데 그 막 신호등에 비유해가지고 표현을 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너무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잘해줘서 이해가 된다 약간 그 반응이 나왔던 게 아직도 기억을 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 해결보다도 이거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거고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많은 회의가 필요하잖아요. 내부적인 회의.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오해를 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착한 게임사 이미지였는데 그런 이미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뭐 그런 걸로 출장도 많이 갔었어요. 저희 뭐 본사 출장 가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런 일들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민감한 얘기를 해버리는데 예전에 뭐 캬하 사건 민감한 얘기 안 하셨어요. 아 진짜 무서워. 난 내가 무서워. 내가 정장님도 아닌데 내가 무서워. 그래. 네, 뭐 이게 이제 비인가 프로그램 그치. 그쵸.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런 것도 다 담당하신 거군요. 네. 또 악도 대리 게임 그치. 문제. 맞아.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처음으로 역대 처음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월드 챔피언십을 2014년에 또 개최를 했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좀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욕설 비매너. 그쵸. 네. 제가 그래서 욕설 비매너 담당자로 갔어요. 아, 네. 그것도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욕설 비매너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PS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그 글로벌 본사에 혹시 배심원단 기억나시나요? 아, 네. 배심원단을 그 개발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심리학 박사셨어요. 오. 네. 그 제프리 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심리학 박사분들이 이제 플레이어들의 심리를 해서 이거는 그냥 욕설 비매너를 그냥 제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건전한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치.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연구를 하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카운터 파트가 필요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의 정서도 전하고 한국에서의 사정도 전하고 이러는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또 제가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일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다음 네. 사실 그 저 뭐지 총장님 예전에 이제 뭐 제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인터뷰를 하셨던 거를 제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거기서 총장님 인터뷰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타이밍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룰북에 관련돼서 총장님이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서 그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대충 제가 의역을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당연히 요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룰북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룰이 하나씩 하나씩 세팅될 때는 그거에 대한 과거에 그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기억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라이엇이 겪어왔던 것들이 지금 꽤 많이 어떤 지식으로 좀 남아있는 게 지식으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 쪽에 굉장히 어떤 발전에 기여하셨던 부분이 많고 총장님이 당연히 그 포지션상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공통된 지식이라고나 할까요?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서라던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런 뭐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는 뭐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법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경영 공부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일을 하는데 토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거 어긋나는 얘기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네. 아시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법의 특별법인데 민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이제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법, 특별법들은 사정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그쵸. 네, 주택임대차보호법만 해도 정말 거의 매년 바뀌어요. 거기다 시행령까지 있고 뭐 규칙까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누더기 같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때의 시장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주택 공급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전세 대란이 있으면 또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조항들이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주택임대차법을 보면 그 조항마다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뭐 전세 대란이 있어서 이게 들어간 거지.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희 e스포츠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규정집을 보게 되면 그때의 어떤 사건들에 따라서 네. 그런 모든 걸 예측하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설명할 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쵸. 복잡해지면은 사실은 뭐 보시는 분들도 피곤하시고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좀 이게 TMI 같이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중간 중간에 또 잘못하면은 뭐 이쪽 단계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겨서 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에요. 어디까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맞는지. 뭐 저희가 감추고 숨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이해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불필요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저는 사실 뭐 이게 라이엇이 어떻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 개인적으로 네. 예, 총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제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오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저희 e스포츠는 새로운 뭐 종목들이나 혹은 뭐 어떤 라이엇에서도 새로운 게임들이 네. 이제 출연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는 룰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뭐 혹은 뭐그 정도로 고민하셨던 분들이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룰북이 구성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것도 e스포츠의 하나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 사실은 뭐 고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전 세계 각 지역별로 e스포츠의 발전 단계가 다 달라요. 뭐 종목별로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제 같은 종목 저희 뭐 리그 오브 레전드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이 단계가 다르고 그다음 팬들의 정서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 이거 그냥 이렇게만 고쳐버리면 되게 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바꾸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라이엇은 그래도 버전은 똑같은 버전 글로벌 똑같은 버전 쓰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대만 버전이랑 한국 버전이랑 달라. 아, 그쵸. 그러면 그쵸. 이제 맞아요. 대만에는 한국에 있는 애들랑 같이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카트가 없어. 맞아. 그 그랬던 맵도 경우가 없거나 막 있었죠.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확실히 이런 것들도 e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뭐 아까 우리 총장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년 좀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라나요? 이제 뭐 딱 됐죠, 그렇게.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아직도 성장하고 막 필요한 것들이 좀 뭐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 막 100년 넘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총장님은 지금 하시는 거에는 어떤 거에 포커스 맞춰서 지금 업무를 좀 진행하고 계십니까? 뭐 하나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음, 참 그런데 정말 그 스포츠 리그 하나를 운영하다 보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많은 이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들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저는 약간 삼각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삼각인 게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글로벌 이제 본사 전체 e스포츠 총괄 네. 하는 쪽하고의 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정을 알리고 또 이제 글로벌 전체의 방향성을 이제 뿌려주고 공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행을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교류를 해요. 네. 거의 뭐 매주 이제 저희 타 지역 이제 4개 지역 네. 있고 4개 지역뿐만 아니라 4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LCK, LEC, LTA, 그 다음에 LCP 이렇게 4개 지역이고 뭐 LPL은 이제 중국은 e스포츠 운영 자체가 좀 달라요. 그쵸. 네, 거기는. 저희 그 라이엇 엄브렐라가 아니라 이제 텐센트의 자회사인 TJ에서 e스포츠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도 좀 다르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국제대회 관련된 것만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 라이엇 지역 4개 지역, LPL까지 5개 지역이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2주에 한 번 이상은 대화를 하고 국제대회 포맷, 지역대회 포맷, 그 다음에 국제대회와 지역대회와 저희 게임과의 온라인, 네. 뭐 이런 것들, 선수, 뭐 팀 이런 얘기 빈번히 나누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국제대회가 저희가 3개가 있잖아요, 1년에. 그쵸. 국제대회를 1년에 3번 한다는 거는, 근데 그 중간에 국내 리그가 돌아간다. 이건 정말 숨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없죠. 네, 막 휴가도 한꺼번에 못 가고 막 나눠서 가야 되고 조금씩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일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 삼각 중에 또 나머지 일각은 이제 내부죠. 내부. 저희 LCK를 담당하는 저희 조직들과의 회의는 매주 하고, 저희가 LCK만 전담하는 직원이 한 3-40명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 롤파크 쪽 인력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긴밀하게 회의를 하고, 심지어 그 저희 그 숄더 컨텐츠 아시죠? 그 뭐 예를 들면 롤리나잇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 하나까지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뭔가 이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편집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의 뭐 자막 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포맷에 대해서도 반대로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인력도 저희 포맷에 피드백을 해요. 네. 아 이거는 방송적으로 스케줄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포맷은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아이디어를 또 그쪽은 굉장히 그 저희 컨텐츠를 딥다이브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못한 아이디어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 그러니까 내부 회의를 하는 거죠. LCK 내부 회의. 놀라운 기업 문화가 있으시네요. 네. 저희는 이게 사실은 막 이게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역할만 있어요. 자기 역할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뭐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이런 거 종합하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종합하고 이쪽에 알려드리고 글로벌에 전달하고 뭐 이런 게 역할이어가지고 그런 거고, 굉장히 평등하게 수평적으로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린 저희 뭐 발로란트도 있고 되게 그 발로란트에만 또 일하시는 분들 그쵸. 저희 LCK 또 LOL 게임, 발로란트 게임, 뭐 TFT 뭐 이렇게 각 프로덕트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LCK는 정말 똘똘 뭉쳐서 일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뭉쳐서 일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있고, 마지막은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팀과 선수죠.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롤파크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계속 이제 연장 계약 하시는 이런 거 공개 못 하시죠? 이건 좀 못 하시면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으시구나. 네. 근데 피드백은 계속 받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시죠, 롤파크는? 저희가 29년까지. 29년까지 지금 이제 내년 26년이니까 시간이 좀 있다고 네, 봐야겠네요. 그때 10년 계약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12년 이제 12년. 예. 여러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어요. 뭐 주시는 피드백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일단 너무 작다. 네. 뭐. 근데 또 고민이 있죠. 사실은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한가운데인데 그렇죠. 한가운데서 그 400석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 기적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뭔가를 하나를 하면 뭔가를 하나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규모를 늘리게 되면은 지역을 좀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형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음. 또 앞으로 발로란트랑의 또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그 당시에 발로란트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 그 LCK가 큰 혜택을 본 거예요. 발로란트에서는 사실 좀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약간 서운하다. 서운하죠. 왜 같은 프로덕트고 우리도 VCT가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고정된 경기장이 있느냐. 경기장을 딱. 그리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름도 롤파크 정도. 그러니까 롤파크에서 발 롤란트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도 큰 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원래는 이제 LCK를 이제 총장님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아니요. 들기는 한데 중장기 LCK의 중장기 방향성은 당연히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아, 거예요. 네네. 근데 뭐 좀 뻔한 얘기겠지만 저희는 수세대가 즐기는 프리미엄 스포츠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세대라고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미 저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경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하시는 거 봤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민속놀이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아버지랑 아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됐고 그 다음에 특히 e스포츠는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 좀 게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보고 즐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팬분들이 정말 10분, 100분이라도 있으면 저희는 이제 끝까지 이어나가고 싶은 게 저희 어떤 중장기적 목표고 또 LCK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에 또 캐대언 엄청 많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다른 스포츠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리그 중에 외국에서 관심을 갖는 스포츠 리그는 저희 LCK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10분 활용할 생각이고 그래서 한국 하면은 항상 좁잖아요. 시장이 좁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수출. LCK도 더 많은 이제 글로벌 최고의 리그로서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미 사랑해주고 계신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뷰어십의 60%가 해외에서 나오게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기고 이제는 그냥 유튜브로 아니면 네이버 숲치즈직으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한번 저희가 해외 팬들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저희 오타니랑 이정우 선수가 한번 슈퍼리그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한국에 와서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파급 효과라는 게 뭐냐? 오타니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경기를 더 많이 보게 되냐? 당연히 많이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KBO가 터졌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KBO. 네. 왜냐하면 야구 붐이 분 거거든요. 설마 T1 홈그라운드를 뉴욕에서? 뭐 그거는 그게 T1 홈그라운드가 될지 아니면 저희가 공식 경기가 될지 그건 오, 아무도 죄송해요. 멀리 가서 혼자. 네. 예, 이게 총장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가게 되네요. 네. 생각 자체는. 네. 네. 그래서 저희 LCK 발전뿐만 아니라 LCK의 고품격 경기를 해외에 가서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에서의 e스포츠 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이 이런 데서. 그런 게 또 LOL e스포츠 전체에서 LCK의 역할이 아닐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게 어쨌든 한국에 와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보러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LCK 말고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관광객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일환으로 한국관광공사로도 네. 되게 업무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해외 쪽으로 나가가지고 LCK 일부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LCK 롤파크 오시면은
뭐 다 느끼시겠지만 외국 분들 정말 많아요. 그쵸. 이제 그냥 외국에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가이드북에 다 있거든요. 한국에 가면 꼭 방문해야 될 장소, 볼파크 이렇게 있는데 아쉬운 건 그거죠. 티켓이 없어요. 아 맞아요. 400석이니까. 네. 티켓을 구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약간 아무래도 그 티켓을 구매하는 경로나 이런 것들이 외국 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 인기 있는 경기를 가서 보면 바닥에도 앉아서 보시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제 앞으로 외국 분들이 많이 이제 e스포츠도 어떤 관광의 상품으로 오시는데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정말 한국이 e스포츠 성지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이 부분 머리 맞대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자체 저희가 강릉, 대전, 경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올해 부산까지 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연히 외국에 가서 외국 팬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못 가본 데가 많은데 이런 그쵸. 생각을 하시는 아. 거구나. 아. 그래서 좀 각 지역에 많이 찾아다니고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도 있죠. 예산 문제 그다음에 뭐 이제 팬들이 찾아오실 때 어떤 동선 문제 그쵸.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뭐 스태프들의 숙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지자체랑도 최근에는 되게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고 롤파크 12년. 와. 또 다른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LCK로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e스포츠 산업이 그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총장님 뭐 e스포츠 말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뭐 저희 딸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뭐 85세까지 LCK 사무총장 하겠다 뭐 이런 거? 아, 뭐 저는 네, 뭐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은 사실 제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인 만큼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훌륭한 인재들이 또 많이 그 산업계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뭐라고 말을 아끼고 싶네요. e스포츠 쪽으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국가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계속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LCK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면은 지금 그 e스포츠 산업을 좀 지망하는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들이라든지 사실 그 학생들이 좀 이쪽 산업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보통 LCK를 좀 많이 보고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있어가지고 약간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하나 있다면 좀 뭐 어떤 거를 좀 들어주실 수 있는지. 네. 근데 저 자체가 어떤 그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딱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법 공부도 했고 또 경영 관련 회사에 다녔고 또 주변에 여러 프로젝트들을 했고 되게 많은 경험이 쌓이는 게 이런 경험들이 다 나중에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라는 그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일부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 나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좀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병님도 들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냐 아니면 회사가 됐든 뭐 사업을 했든 무슨 일을 하냐라는 거는 그 산업의 종류가 이렇게 종으로 있다고 치면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패션도 있을 수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게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AI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난 AI 관련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AI 관련 책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전혀 안타깝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종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 횡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다못해 예를 들면 회계다, 뭐 회계, 법무, 뭐 인사, 총무, 재무 엄청 많잖아요. 마케팅도 있고 사업 개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스킬셋들이 많은 거고,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스킬셋을 꼭 배우잖아요. 그죠? AI를 배우는 뭐 과가 어딘가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경영학과 됐든 법학과가 됐든 마케팅 과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무기를 가질 수 있는지. 네. 본인이 무기를 가진 다음에는 이 산업을 찾아가는 일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저희도 보면은 LCK라는 LOL e스포츠가 있지만 그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지금 그 MBC에서 예능하다 오신 분들이 저희 숄더 콘텐츠 만들고 계세요. 네. 그리고 MBC 스포츠 PD 하시던 분들이 지금 저희 LCK PD 하고 계시고, 네. 언젠가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본인이 PD를 하고 본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다가도 나는 게임 e스포츠에 대한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선택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런 준비된 인력을 뽑는 거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면접을 거의 한 1000명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가장 진부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저 시즌 1 때부터 LOL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기본이에요. 지원하시는 분들은 1000명이면 1000명 다 LOL을 안 하신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특히나 LOL은 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내가 정말 프로덕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에서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이 LOL e스포츠, LOL을 위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스킬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쵸. 탈락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탈락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렇지만 그게 맞는 것 같고. 총장님이 이제 그 라이엇에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컨설턴트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던 그런 방향도 있고. 근데 두 번째로는 내가 스킬셋이 많이 갖춰졌어요. 예를 들어 외부에 있는 어떤 마케팅, 저는 게임 마케터 출신이거든요. 게임 마케팅을 하다가 e스포츠 마케팅 쪽에 있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라이엇 게임즈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들어왔는데 기업 문화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히 LCK 혹은 라이엇 게임즈에서 필요로 하는, 혹은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더 어울린다 하는 기업 문화, 그런 부분이 좀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부분이 있을까? 왜냐면 여기 오고 싶어 하시는 친구들이 많을 거니까. 기업 문화. 제가 지금 14년째 라이엇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라이엇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거는 LOL이라는 게임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랑하는 게 저희 라이엇의 기업 문화와 사람이거든요. 저희는 사람을 정말 까다롭게 다루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희한하게 저희 구성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한다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랭크 게임을 하더라도 나 혼자 캐리를 해도
키리를 하는 경우도 좋겠지만 정말 협동을 해서 어떤 승리를 만들었을 때 느끼는 그 또 쾌감이랄까 성취감이 남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기업 문화를 잘 잡은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라이엇이 기업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지금 급한 일도 많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라이엇의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엇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아 회사에서 기업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너무 제가 좋게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 말씀 들어봤을 때는 이제 수평적인 네, 이제 네. 문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또 협업 문화,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셨고, 그래서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두 가지를 두고 봤을 때 그 수평적인 문화, 그다음에 협업, 커뮤니케이션을 쓰면 자기 주도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부분들을 잘 표현을 맞아요. 이제 해서, 왜냐면 수동적으로 어떤 업무를 받기보다는 네. 그래서 그 수평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회의에 들어가는데 뭐 사원 대리 예를 들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원이 손을 들고 부장이 얘기하는데 아 그 부분은 이걸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쵸. 네. 라이엇은 가능하냐? 가능하다. 저희는 너무 가능해서 너무 가능하다. 아니, 죄송한데 삼촌님 이거 아니거든요? 좀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난달에 들어왔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예의 바른 이게 예의 바른 이게- 거라고? 이게- 와, 네. 네네. 네, 저희 그 음. 예전에 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에 한 협회에 계시는 분이 네.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셨어요. 입사 첫날이었어요. 오, 첫날. 네, 근데 그 이렇게 저희 아까 매주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회의인데 제가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네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그 협회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일어서시는 거예요. 인사하려고? 네. 삼촌님께. 네, 근데 인사하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딴 분이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아 지금 딴 사람 시간이 중요한데 5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아, 그분이 표정이 갑자기 그 놀랬지. 협회에서 오신 분이 이게 잠깐만 가족이신가? 나중에 아니면 사장님이 자기 아빠가 사장님인가? 네, 그래서 딴 분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이랬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그냥 편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서로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뭐 예를 들면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모든 의도가 다 이제 좋게 해석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런 게 중요하죠. 아, 이런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만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처럼 얘기하는 게 제가 정말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라이엇이 첫 직장인 사람이에요. 딴 데 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이거는 진짜 적응이 안 되겠는데요. 네. 그 정도면? 그렇게 알겠습니다.